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북한으로 올라가 열대 저기압으로 소멸됐습니다. 현재까지 카눈으로 인한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다만 대구 군위군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와 달성군에서 실종된 B씨는 안전사고로 집계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이번 집중호우로 아직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예천 등지에는 또다시 물난리를 겪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은 잠시 후 기자의 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입니다. 비구름이 거친 오늘 안동은 오랜만에 화창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20도에서 26도 분포로 더위가 한풀 꺾인 듯 했지만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안동 32도, 의성 33도 예상됩니다. 특히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습도까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주말에도 계속해서 후텁지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북부권에선 어제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안동 기란면 대살리에 불이 불어나면서 2명의 주민이 고립됐다가 1명은 자력으로 1명은 소방 인력이 구조를 했고요. 예천에선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하던 인부 1명이 태풍으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다쳤고 주민 21명이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 등으로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사전 대피했던 주민 가운데 3,100여 가구, 4,2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도로와 하천, 다리 등 공공시설 30곳이 침수나 유실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3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의성 안개면에서는 다른 곳에서 날아온 지붕이 집 마당을 덮쳐 여성과 아이가 주택에 고립되기도 했고요. 또 의성의 한 건물에선 벽 일부가 무너져 가스통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통이 깨지면서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왔고 긴급 조치가 이뤄지긴 했지만 가스 사용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의성군은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 태풍으로 인한 매서운 비바람에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태풍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상반된 날씨가 펼쳐집니다.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지난주만큼 심한 더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돌면서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 여름만큼 무덥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일부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 등의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이나 큰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어제 오전 시간당 최대 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지난 8일부터 어제 오후 4시까지 포항 죽장 사곡에 403.5mm, 경주 토암산은 31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포항시는 대송면 칠성천과 장동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며 제내리 등 인근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경주시도 저수지 3곳의 범람 우려가 높아지자 인근 주민을 상대로 긴급 대피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비는 어제 오후 대부분 그쳤고 현재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만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높아졌던 하천 수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동해안은 오늘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진 태풍 경보는 어젯밤 10시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어제 밤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6.3m의 바람이 남향으로 불고 있는데요. 이 주의보는 오늘 늦은 오후쯤 해제될 예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체감 온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84%,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동에서 남풍 방향으로 초속 12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 또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남동에서 남풍 방향으로 초속 8에서 13m의 바람이 불며 늦은 오후부터 바람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며 파고 또한 1.5에서 2.5m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대비 피항으로 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가운데 일부 여객선은 시간 변경 후 운항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현재까지 태풍 피해 현황은 없습니다. 태풍으로 통제되었던 내수전 터널에서 주간마을 구간과 통구미, 남양마을, 구안마을 구간 모두 통제 해제됐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로 가동하며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안전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배우자에 대한 세법상 적용과 이혼을 할 때 세법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최근에는 법적인 혼인뿐만 아니라 사실혼과 위장이혼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형태에 따라 세법을 적용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세, 소득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와 같은 혜택과 배우자의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는지 사실혼과 위장이혼에 대해서 각각 상황별로 세법에서는 배우자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혼을 했을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세법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받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남긴 재산에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 증여세는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은 모든 형태의 배우자에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상속증여세법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예. 민법에서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고 배우자로서 가족관계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혼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수십 년 계속해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우리 민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자 공제를 인정해주고 싶어도 사실혼은 민법상 법정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가 사망일 전에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요. 예. 이혼 조정이 성립된 그 당일날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시는 당일에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로 연간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가능하고요.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거래를 이상한 거래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 배우자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세법에서는 가까운 가족이나 고용관계처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는 비정상 거래일 것이다라고 많이 의심하는데요. 네. 시세보다 싸게 재산을 넘기거나 서류상으로는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은 편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 중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잖아요. 네. 이런 위장 이혼은 효과가 있나요? 네, 보통 위장 이혼은 주택을 양도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2채 이상인 세대에서 1세대 1주택을 만들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네. 세법에서는 세대 구성을 배우자와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장 이혼을 한 경우라도 법적인 부부가 아니면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았는데요. 2018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위장 이혼을 한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장 이혼을 한 배우자를 세대 구성원으로 본다는 뜻이지 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실혼 관계에 자녀까지 출생해서 생활하더라도 세대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세청에서 어떻게 위장 이혼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위장 이혼을 판단할 때는 보통 이혼 직후에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처분 대금이 이혼 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낸 금융 내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위장 이혼이라는 점을 조사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혼 후에도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해서 이혼 전과 생활 반경이 비슷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우편물이 기존 배우자의 집에 그대로 배송되고 있는 경우, 또 대출금이나 이자,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금융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우자 증여의 공제를 활용해서 취득 금액을 올리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시세 5억 원으로 양도한다면 4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인 5억 원으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팔게 된다면 5억 원에 취득한 집을 5억 원에 양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후 10년 동안은 증여를 해준 사람이 취득한 금액인 1억 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10년을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양도 당시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네. 위장 이혼을 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혼을 할 때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다양한 세금 문제가 나타납니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 사이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불법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넘기는 쪽에서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취득하는 쪽에서는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혼을 할 때 세법의 적용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먼저 재산을 넘기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산을 넘길 때 재산 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서 양도세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서로 정리해서 분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부동산을 팔아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위자료 명목보다는 재산 분할로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러네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서 배우자 간의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재산을 받는 쪽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문제를부터 살펴보면 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탈세 혐의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데요. 위자료의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에 비해 과다하고 손해배상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 또 산정된 위자료에 비해서
과다하게 비싼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네. 부모가 자녀의 위자료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부분을 살펴보면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무상 취득세율 3.5%를 적용하지만 이때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2%를 차감해서 결과적으로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위자료로 재산을 받는 것은 돈을 주고 취득한 것과 같이 보아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1%부터 4%까지의 세율을 적용받고 예. 농지의 경우에는 3%, 기타 재산의 경우에는 보통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네. 오늘은 세법상 배우자의 정의와 이혼 관련한 세금을 알아봤습니다. 좀 어려워요. 네. 예. 또 뭐 더 도움 말씀 주실 분이 네네. 있나요? 예. 일단 재산을 취득하는 입장에서 보면 양도세 문제에 있어서 재산 분할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군요. 네.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는 최초에 취득한 금액으로 취득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위자료와 비교하자면 위자료는 지급받을 때 시세로 구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취득 금액이 현재 시세로 반영되지만 네.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에서 그 재산을 최초로 취득한 금액으로 취득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KBS 대구에서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 TV 공개홀에서 100세 건강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입니다.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리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영남대학교 병원을 먼저 방문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분들을 만나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질환인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뇌질환이 뇌졸중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뇌졸중을 경험했고 또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6초에 1명씩 사망한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먼저 제가 보호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빨리 병원에 내원한 결과 큰 후유증 없이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병원에 오기 한 달인가 2달 전쯤에 한번 왼쪽 팔다리에 힘이 좀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그릇을 좀 깨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무리하셔서 그렇다 좀 쉬시라 그러고 다음 날에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하시길래 아 괜찮겠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서 또 팔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평소랑 좀 다르게 발음이 좀 뭉개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이시고요. 환갑이 지나시고 이제 좀 있으면 70대이십니다. 약간 한쪽 팔다리의 느낌이 좀 이상하고 말씀이 잘 안 나온다고 전달드리니까 아, 뇌졸중이 의심된다. 그래서 머리 MRI를 찍어보자 하셔가지고 MRI를 찍었습니다. 그 뇌졸중 중에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1시간 내로 빨리 왔더니만 잘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힌 혈관을 뚫는 혈전 용해술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까지 다 하고 시술 받으러 가기까지 한 1시간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치료를 받고 나서 회복도 빨리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뭔가 안면 마비가 오거나 팔다리 한쪽에 힘이 좀 이상하게 빠진다든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응급실로 바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의심되면은 응급실로 빨리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한 질환인데요.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두 질환의 빈도를 보자면 8대 2 정도로 뇌경색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 뇌출혈이 뇌경색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은 건 가장 위험인자인 혈압 관리를 국민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뇌경색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변성이 생기는 원인으로 인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담당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저는 영남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 교수이며 뇌졸중 센터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뇌졸중이지만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적절하게 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임상적 증상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응급 환자의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영상검사를 시행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시간을 잃어버려서 뇌를 잃었다 이런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뇌경색은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가단, 음주, 흡연, 또 가체중, 운동부족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보고에서 대기오염도 뇌졸중 발생의 원인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지나친 탈수로 인해서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갑작스럽게 말을 잘 못한다. 또 갑작스럽게 안면이 마비가 되었다. 갑작스럽게 한쪽 편으로 팔다리에 마비가 있다. 또 이런 것을 다 같이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서서히 몇 주에 걸쳐서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랬을 때는 우리가 뇌졸중 증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로 오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예방도 정말 중요하고 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뇌졸중인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팔, 요 세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하셔야겠는데요. 네. 말이 어눌하거나 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얼굴이 굳어진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응급실로 내원을 해야 합니다. 말, 팔, 얼이요? 네. 예, 기억해야겠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려서 뇌를 잃었다. 이 말이 참 무서운데 뇌졸중의 경우는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뇌졸중과 관련해서 신경외과 교수도 만나봤는데요.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수술을 했을 때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들어봤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수술을 꺼려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탁과와 협진해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저는 영남대 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철훈 교수입니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수술하고 났을 때 얼마나 내가 완전히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제대로 잘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 후에 흉터가 얼마나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얼굴 모양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는 특히 환자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머릿속에 어떤 병이 생기면 다들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 건 방법만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환자한테 조금 덜 부담스러운 방법으로 도움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모든 환자들한테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성과 그다음에 효용성을 잘 따져서 치료 방법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내과, 그다음에 외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한 과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과들이 모여서 다학제로 어떤 치료 방법이 최적의 치료 방법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협진을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한번 생기고 나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뇌졸중이 잘 올 수 있는 위험인자가 내 몸속에 있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위험인자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 잘 관리를 함으로써 뇌졸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KBS 대구 100세 건강강좌 언제 어디서 열린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8월 14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KBS 대구 TV 공개홀에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100세 건강 강좌가 열립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9분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카눈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어제 한반도를 관통했죠. 대구 경북 피해 상황과 기후변화 시대에 점점 극단화되는 날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은 어제 오후에 태풍이 빠져나갔죠. 네, 카눈은 어제 정오쯤 대구 남부를 지나서 오후 3시에서 4시쯤 경북 북부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이라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됐던 게 사실인데 비교적 피해 상황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카눈은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하기 직전까지 강도가 강을 유지했는데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해져서 중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대구 피해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안타깝게도 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달성군 가창면에서는 어제 오후 1시 45분쯤에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휠체어는 발견했지만 실종자로 추정되는 60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이보다 앞선 낮 12시 33분쯤에는 군위군 효령면에서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대원이 물에 떠있는 60대 남성을 발견해서 구조를 했는데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끝내 숨졌습니다. 하지만 각각 순환사고와 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류돼서 일단 태풍으로 인한 공식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물적 피해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된 군위에서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군위군 효령면 남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불놀이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네. 주민 170여 명이 사전에 대피하면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10채가 침수됐고요. 또 인근 마을로 불어난 물로 그 소들이 물에 잠겨서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효령면에서는 도로가 유실되면서 7가구가 고립되는 사태도 있었고요. 또 북해면 803 터널 인근에서는 산사태로 토사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경북에는 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까지 온 건데 피해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단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산 남천면이 지하차로에서 물이 차면서 차량 한 대가 고립되는 일이 발생도 했는데 예. 무사히 구조됐고요. 청도 매전면에서도 한 50대 여성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고립되는 일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구조됐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요? 어제 오전 6시쯤에 구미에서 수령이 430년 된 천연기념물 반송 일부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선산읍 독동리에 있는 이 반송은 천연기념물 357호로 지정돼 있는데 높이 13m에 가지 너비가 19m, 또 남북으로는 20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센 그 물줄기를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졌죠. 자,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일어났던 피해를 생각하면 이번 태풍은 비교적 막대한 피해는 없이 좀 지나간 것 같네요. 네, 사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그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태풍 직격탄까지 맞아버리게 되면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우려됐었는데요. 다행히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 같은 크지 않은 피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네. 고립된 주민들도 모두 구조됐고요. 집중호우를 겪고 나서 이제 태풍 대비는 좀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북도는 각 시군에 주민 강대 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주문했고요. 또 울릉도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카눈 북상 하루 전인 9일 오후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위험지역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또 대피시설 안전에도 만전을 기울였는데요. 주민 대피소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카눈 북상 이틀 전부터 위험 절개지와 지하차도 등 재위험 지역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또 침수 우려 도료에 대해서도 사전 통제로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했습니다. 올해 태풍이 이렇게 종료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카눈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9일 오후 4시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돼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이고요. 또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경북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봉화와 고령에 각각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카눈이 이제 한반도를 지나가고 나서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강한 세력의 제7호 태풍 란이 동쪽에서 접근 중인데요. 어제 오후 3시 기준 란의 위치는 일본 도쿄 남남 동쪽 약 1,990km 부근 해상입니다. 네. 강도는 중이고요. 또 예상 이동 경로에 따르면 15일에 도쿄 남서쪽 190km 육상에 상륙할 전망이고 열도에 접근하면서 세력도 더욱 키워서 강도는 강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지만 카눈도 예측할 수 없는 경로를 보였었거든요.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카눈은 중국을 향하다가 일본으로 방향을 돌렸고 이후 다시 한반도로 이동하는 갈지자 경로를 보였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일본을 향해 갈 것으로 보이지만 카눈이 지나간 뒤에 기압계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올여름에 집중호우의 폭염 또 이번에는 태풍까지 왔습니다. 매 여름마다 반복됐던 기상 현상이긴 하지만 올해는 유독 좀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번 여름 극한기후 현상이 이어지는데 참 다이내믹하죠. 극한기후 현상은 날씨가 최근 30년 평균값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덥거나 또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여름 날씨와 꼭 들어맞는 셈인데요. 그 원인은 물론 그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극한기후에 영향을 끼치고 있나 봅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예전보다 더 많이 수증기를 머금게 됐고요. 비가 내리면 이렇듯 많아진 수증기로 인해서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 태풍 카눈에는 지구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카눈은 사실 유례없는 태풍이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이동 방향을 격하게 꺾었고 한반도 전역을 그야말로 그대로 관통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관련 자료 수집과 기록을 시작한 1951년 이후로 한반도 내륙 전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면서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태풍은 카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카눈이 이처럼 특이한 이동 경로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태풍의 발생이 해수온도 상승과 관련이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바다에서 나오는 수증기로 태풍이 커지는데 이에 더해서 다양한 기상 환경에 노출된 결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동 패턴이 나타난 거죠. 예. 특히 올해는 바닷물이 덮여지는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기후가 더 극단적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컸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기가 힘든 이상기후는 기상예보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가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고 그게 태풍 등 예보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대홍수나 폭염 또 가뭄도 점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 카눈은 예상보다 상륙하고 나서는 이제 위력이 다소 떨어졌지만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는 매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작년 흰남노가 대표적 사례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태풍을 약,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하는데 작년 흰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됐을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네.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년 태풍이 올해는 얼마나 더 커질지 우려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태풍의 강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접근하는 동력도 커지겠죠. 네. 학계에서도 비슷한 그 관측을 내놓는데 미 해양 대기청과 또 프린스턴 대학의 2021년 공동 연구를 보면 미래에는 기후 변화로 태풍은 더 강력해지고 또 비는 더 올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 강해지는군요. 그럼 이처럼 강한 태풍은 지속 기간도 훨씬 길어질까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닷물 온도가 오르게 되면 매년 태풍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태풍이 클수록 피해도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또 커진 태풍이 약해지기 위해서라도 약한 태풍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고 약한 태풍은 고위도로 이동하거나 육지와 부딪히거나 또 전선대와 충돌하면 바로 약해지면서 소멸 시기가 빨라지지만 기후변화로 태풍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되면 태풍 영향권이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현상이 극대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독 올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는 했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지난달 27일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이 기후변화 현상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네. 우리 지역민들, 국민, 세계인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태풍 카눈의 피해 상황과 또 피해가 커진 원인 등을 짚어봤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먼저 4일부터 6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내리 2승을 따내면서 올 시즌 LG 상대 첫 수입을 노렸지만 1, 2회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며 위닝 시리즈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잠실에서 열린 두산 베어즈와의 주중 3연전에선 우천으로 한 경기가 수년된 가운데 1승 1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 결과 삼성은 3승 2패로 주간 승률 6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카눈의 영향 탓에 전국에 내린 비로 대부분의 구장에서 경기가 우천 수년된 가운데 어제 유일하게 고척돔에서 열린 롯데와 키움의 경기에서 키움이 패하면서 삼성은 반게임 차로 키움을 제치고 9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9위로 올라갔군요. 네, 삼성은 지난 6월 22일 키움전에서 패배하면서 최하위로 내려앉았는데요. 무려 49일 만에 꼴찌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반기를 마감할 때만 하더라도 9위와 차이가 꽤나 벌어졌었는데 어느새 추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후반기 17경기에서 9승 1무 7패의 호성적을 거두면서 꼴찌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 사이 9위 키움이 연패 수렁에 빠졌던 것도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승률이 오른 건 전반기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기에 가능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타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은 후반기 들어서 팀 타율 3할 2푼으로 매서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타율 2위인 KT보다 무려 2푼 7리나 높은 것인데요. 네. 또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 역시 0.811로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0.8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방망이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건데 삼성 타선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네, 어느 하나만 꼬집 것 없이 여러 사유가 맞물린 결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구자욱이라는 타선의 중심이 돌아와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타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그 결과 후반기 들어서 이제 김지찬, 김현준, 피렐라, 류지혁, 이재현 등 5명이 3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구자욱과 김성윤은 무려 4할대 타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선전하고 있는데 석 기자는 이 삼성의 후반기 약진의 1등 공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들 잘해주고는 있지만 저는 외야수 김성윤 선수를 꼽고 싶은데요. 김성윤 선수. 네, 김성윤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이제 확고한 주전인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 탓에 이제 출전 기회가 좀 들쑥날쑥한 편인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후반기 타율 0.429의 OPS는 이제 1.027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일취월장해서 이제 외야 한 자리를 고정적으로 맡겨도 안심이 될 정도군요.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삼성의 외국인 선수단의 변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죠. 이제 삼성은 10일 오전 이제 부상을 당한 외국인 투수 엘버토 수아레즈를 웨이버 공시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4일 NC에서 마찬가지로 웨이버 공시된 와이드너의 계약을 양수해서 수아레즈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즌 도중에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수가 있나요? 삼성이
칼을 빼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아레즈는 또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예.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삼성 마운드에 숨통을 좀 틔워주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종아리 부상으로 이제 복귀에 4주나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좀 선발 로테이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삼성은 이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교체를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쉽다. 네. 왜 그런가요? 네, 와이드너는 이제 올 시즌 NC에서 11경기에 출전해서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61.2이닝을 소화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4.52를 기록했습니다. 네. 표면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기복이 심해서 이제 NC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잃으면서 이제 방출됐습니다. 썩 매력적인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확실히 빼어난 성적을 남기진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와이든의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이닝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또 불펜이 약한 삼성의 팀 사정상 선발 투수가 좀 최대한 오래 마운드에서 게임을 끌어나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와이드너는 올 시즌 투구수가 89를 넘어가면은 9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또 1회부터 4회까지에 비해서 5회, 6회가 될수록 피안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뜬공 유도형 투수라서 이제 삼성의 홈구장인 라이온즈파크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와이드너를 영입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선발진에 붕괴된 탓이 이제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4선발까지 안정된 마운드였는데 그 한 축인 수아레즈가 이제 한 달이나 자리를 이제 비우게 됐으니까요. 네. 또 삼성이 이제 한 40여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한 달의 공백이면 이제 또 짧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또 예비역으로 이제 기대를 모았던 최채웅도 이제 좀 투구할 때마다 좀 아쉬운 모습을 남기면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이닝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1군에서 말소가 됐습니다. 네. 또 계산이 서는 선발 투수가 이제 뷰캐넌, 원태인, 백정현 딱 3명밖에 남지 않은 셈이죠. 그렇다면 최적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좀 응급처치형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삼성의 상승세가 계속돼서 목표였던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더라도 와이드는 마운드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KBO 규약에 따르면은 당해 8월 1일 이후 웨이버로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네, 전반기 마감 당시 삼성 구단의 고위 관계자는 이제 후반기 총력전을 통해서 가을 야구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당시 발언과는 좀 사뭇 차이를 보이는 영입이긴 하죠. 자, 이래저래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인천에서 SSG 랜더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15일 광복절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안방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LG 트윈스를 불러들여서 주중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자, 프로축구 소식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FC는 지난 5일 토요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치른 K리그1 25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대구는 리그 선두 울산을 상대로 촘촘한 수비진을 바탕으로 경기를 좀 원하는 대로 풀어나갔는데요.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울산은 대구 수비진을 상대로 좀처럼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는 이따금씩 특유의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격수 바실루스가 결정적인 기회를 수차례 놓치는 바람에 이제 득점하지 못했고 네. 이 탓에 대구는 아쉽게 득점 없이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대구FC의 승리 소식이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최근 4경기에서 3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마지막 승리는 이제 지난달 7일 제주 원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한 달 이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구가 이렇게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격이 날카롭지 않은 탓이 커 보이는데요. 대구는 이제 승리하지 못한 4경기에서 단 2실점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였지만 이에 반해 공격에선 단 한 골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수비는 안정적인데 4개 경기에서 1개의 득점, 1득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체력적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대구 공격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세징야와 에드가인데요. 두 선수는 올해 이제 각 만 33세와 36세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에 의존하는 대구 선수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20대거나 30대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30대 중반을 넘기고 있는 두 선수들에게 이런 문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마땅한 교체 자원이 부족한 것도 좀 아쉽습니다. 자, 대구의 후보 공격수 자원이 좀 부족한가요? 근데 또 김영준, 이종훈, 이근호 등이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국가대표 출신 이근호가 노련미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곤 하지만 두 선수는 선발로 나와도 깊은 인상을 남긴 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주전급인 고재원과 바셀루스 역시 최근 득점력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부담이 오롯이 에드가와 세징야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예, 대구 공격수들의 부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이번 주 상대는 어느 팀인가요? 네, 대구는 이틀 뒤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인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K리그1 2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자, 대구가 최근 인천을 상대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은 대구와 승점 단 1점 차로 8위를 기록 중인데요. 최근 대구가 인천을 상대로 쉽게 경기를 가져간 적이 드뭅니다. 통산 전적에서도 12승 21무 18패로 뒤지는데요. 최근 10경기에서는 무려 1승 4무 5패로 압도적인 열세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올 시즌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경기에서는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리를 좀처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고전하고 있다는 게 전적에서도 드러나는데 인천전 승리를 위해서 역시 공격 쪽에서 분발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지난 경기 찬스를 놓쳤던 바셀루스와 이제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탓에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벌었던 고재현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비 역시 또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 최근 인천으로 복귀한 무고사가 이제 컨디션이 올라올 시기가 됐거든요. 저 대구 수비진이 단단하다가도 이제 이따금씩 상대 공격수 마크를 좀 놓치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생 스포츠 한 주간의 스포츠를 종합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2023)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이 오늘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한국대회 본선에는 전국 1,740명의 로봇 꿈나무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인데요. 목표물을 빠른 시간 내에 모으고 빠른 시간 안에 도착 지점에 들어가야 하는 로봇 게더링,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정해 제한 시간 안에 상대팀보다 빠르게 미션을 수행하는 로봇 파밍이 대표 종목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인 로봇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대회에 참여한 로봇 꿈나무들을 통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6일까지 내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 시설은 8공홀 966석과 비슬홀 236석으로 향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작품에 한해 신청을 받고요. 행사성과 홍보성, 종교성이나 정치성, 단순한 친목 동호성 공연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연장 대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8월 2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고요. 귀농귀촌 성공전략 전문가와 재배기술 전문가들을 초빙해 귀농귀촌 정책, 농업 관련 법률, 그리고 각종 작물 재배 기초 등의 내용을 총 15회에 걸쳐 배웁니다. 교육 신청은 대구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기간 내 접수자 중 40명을 추첨해서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 청년들의 거주 여건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개관한 대구 행복기숙사가 2학기 입주생을 모집합니다. 기숙사비는 관리비를 포함해 월 24만 원이며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월 19만 원대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구 경북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포항시는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야시장을 재개장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8주 동안 매주 특화된 주제에 맞춰 야시장을 운영하는데요. 체험 부스와 공연이 있는 다문화 예술제, 청소년 댄스 페스타, 야시장 극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야시장으로 운영하고요.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거리 곳곳에 테이블과 의자, 텐트를 설치하고 또 인근에는 무더위를 피할 쉼터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 중에 일부가 이번 주말부터 경주를 찾아서 템플 스테이 등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독일과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우루과이 등 5개 나라의 대원 400여 명인데요. 부실한 야영지와 태풍으로 파행과 논란을 거듭한 잼버리 대회. 행사 마지막을 앞두고 참가자들이 문화교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의 다양한 체험이 대원들의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 카눈이 물러가고 다시 찜통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29도에서 34도 분포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 올라가서 무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이 더위는 주말 휴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위는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계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